37명, 1974년부터 1978년까지 그에게 희생된 사람의 수입니다. 1978년 2월 15일 체포될 때까지 그는 여대생과 여고생 등 젊은 여인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샌마미시 호수에서는 서로 안면이 없던 두 명의 연인을 유인해 살해하게 됐습니다. 다른 한 명을 지켜보게 하고 다른 이를 고문하며 쾌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연쇄살인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악명 높으며 가장 잘생긴 살인마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여대생 살인마 테드 번디의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쇄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게 된 철철 교주 인사드립니다. 게스트 썰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기획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연쇄살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우리 둘 다 많았지만, 네, 많았죠. 저는 이 방송을 기획할 때 솔직히 세월호 사건이나 그런 뭐 큰 사건을 보면서 그리고 그걸 취재하는 기자들, 그리고 그거의 기자들의 기사를 보고 달리는 댓글들을 보고 우리 사회에 정말 사이코패스들이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게 전 이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못 봤는데 그런 일들이 많았는가 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 있다고 세월호 사건에서 자세히 보지 않는 이제 제 앞에도 사이코패스가 한 명 있는데 웃으면 안 돼. 이런 주제는 웃으면 안 돼. 농담이에요. 그런데 이제 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정말 사건이 있어서 그 사회와 거의 단절된 시간을 보냈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였고 냉정한 혹은 냉소적인 그런 인간들이 많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그 극단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함으로써 조금 더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멋진데요. 그렇죠. 굉장히 포장 잘하죠. 원래 풍어를 3년을 풀면 서당깨가 돼요. 저는 시키는 걸 하면서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 이런 좋은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쇄살인마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그리고 솔직히 그 연구라는 건 저희가 기본적으로 즐거워서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렇고, 오늘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주제를 잡은 연쇄살인 범은 아마 연쇄살인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쇄살인마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범죄 대상이 일반 여대생이었다는 점이라든지 여대생, 여고생 같은 그렇죠. 일반 여생들을 대상으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밤에 은밀하게 가는 게 아니라 대낮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매스컴이 잘 탔어요, 그 사람이 또. 그렇죠. 매스컴도 잘 탔고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또 워낙 잘했어. 네. 이 살인마가. 그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죠.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신창원이 막 팬클럽 있고 그랬잖아요. 유영철은 없구나, 참. 신창원이 있었어요. 신창원이 있었죠. 신창원은 막 결혼해달라고 그러고 막. 테드 번디도 거의 그 이상이었죠. 테드 번디 그 이상이었죠. 완전 그 시대의 아이콘 정도. 아니 그 좀 이따 뒤에 나온 얘기겠지만 실제로 결혼도 합니다. 그 사람 감옥에 있을 동안 결혼도 하죠. 그런 그렇군요. 거 보면 대단한 인물이죠. 뭐 대단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어쨌건 그렇죠. 대단한 건 맞죠.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하죠. 네,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하죠.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FBI 수사관이 쓴 글을 보면 자기 동료 수사관이 그 살인자, 수감된 살인자들하고 면담하다가 자기가 공감을 느껴버려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그 사람 구명 활동해 줘버리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약간 팬 심리도 그거랑 거의 비슷하죠. 자기는 이 사람을 이해하고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심리를 좀 자극하는 면이 있는가 봐요. 연쇄살인범, 솔직히 연쇄살인범 이 범죄자의 범죄 형태를 보면 그게 제일 좋은 범죄 형태가 그 먹잇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모성애를 자극함으로써 그 모성애에 자극받은 여성이 도와주러 왔을 때 그 여성을 피해자로 만드는 게 이 사람의 수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잡힌 상태에서도 이 사람에게 모성애를 느끼고 다가온다는 거. 그렇죠. 이게 참 이상한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죄가 없다. 사실은 뭐 뒤집어 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물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런 주제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로 드러나는 그런 극적인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걸 현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제 7번 방 이런 경우에도 저는 그거 못 봐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 막 나중에 이제 막 눈명이 예. 밝혀지거든요. 막 그 딸이 막 그래서 근데 영화 속에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죠. 실제로 사법기관은 그렇게 허술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꼭 지켜야 되는 틀이 법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법을 또 굉장히 잘 아시는 또 스테슬 같은 경우 법을 또 잘 아니까 이런 부분에서 할 말이 더 많겠지만 노약자석에서 자리를 안 비켜준다. 뭐 법에는 안 걸리잖아요. 이거. 예, 그런 거죠. 뭐 자기 목숨 위험한데 남 목숨까지 구해줄 필요는 없다. 이거는 안 걸리거든.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논리가 되고 있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 안에 들어간 틀 안에 들어간 무언가는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이고 그 지켜야 될 것을 꾸준히 연구해오고 그것을 안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그 페널티를 주고 처벌을 하는 그 기관은 물론 뭐 비리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있건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믿을 부분은 믿어야 된다라는 걸 원칙으로 이제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원칙이 깨졌을 때 우리가 이제 비난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믿고 그럼 이제 테드 번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만 오늘 얘기할 건 이제 테드 번디란 말이에요. 그렇죠. 테드 번디. 그 테드 번디라는 그거는 어떻게 하나의 아이콘으로 굉장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진짜요? 그럼요. 그만큼 유명하구나. 그럼요. 그 다른 살인마들도 보면은 그 마릴린 맨슨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은 그 원래 그 맨슨이라는 게 다 원래 살인마들의 그 성들이잖아요. 그 그룹의 그 멤버들 이름이 다 살인마들의 성을 땄어요. 그런 건가요?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찰스 맨슨이라는 그 살인마의 그렇죠. 성을 땄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테드 번디 같은 경우에도 그 살인마 영화라던가 그런 데서 주인공이 이상하게 뭐 테드 혹은 뭐 번디 이런 이름을 자꾸 차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드 번디라는 이름이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익숙할 수도 그나마 보통 살인마들보다 훨씬 더 익숙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와 이제 썰이 연구를 하다가 가장 이제 일반인들이 익숙한 걸로 시작을 하자라고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처음으로 방송을 하게 됐네요. 또 시작이니까 이 사람 얘기뿐만 아니라 일반 연쇄살인범의 보통적 특성을 또 소개하기도 괜찮은 주제 케이스였던 것 같아서 그렇죠. 저희가 테드 번디를 선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재밌는 사례가 많아요. 네, 이 인간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쇄살인범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단히 좀 독특한 케이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그걸 얘기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 전에 좀 음산하게 시작됐던 그 사례가 산마미 시오스 실종 사건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렇죠. 두 명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살인 사건을 변정됐지만 처음에는 실종 사건이었죠. 근데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게 실종되면 보통 한 명 실종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같이 있던 사람이 실종되던가.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근데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실종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 목격자들의 목격담을 보면 용의자는 한 명으로 압축되어 있고 그러면 이게 그렇죠. 엄청나게 희귀한 사건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두 여성이 친구라면 네, 그렇죠. 같이 놀아요? 아니면 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둘을 같이 차에 태웠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한 명 이렇게 그렇게 희생되는 거는 범죄자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범죄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자기한테도 페널티가 높아요. 왜냐하면 하다가 경찰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실종돼 신고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도 그 사람은 꺼리낌 없이 그냥 했단 말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자백한 걸 보면 그 범죄자들을 같이 같은 공간에서 놔두고 한 명을 고문하고 이렇게 그 다른 사람으로 하고 그걸 지켜보게끔 이런 식으로 했다고 고백을 해요. 이거 일반적 상식에 비추면 상당히 좀 이상한 케이스죠, 사실은. 그렇죠. 이 테드 번디가 영화로도 나와 있거든요. 네, 알고 제가 예전에는 있습니다. 그 영화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구하기 힘들다는 그 영화. 그 영화를 예전에 그게 부천 영화제인가 어디 영화제에서 상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테드 번디 역시. 그거를.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거기서도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산만미 씨 사건. 네, 저 호수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납치한 상태에서 이제 그 한 명이 보고 있는데 다른 한 명이 이제 뭐 가해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려다 뭐 잡히고 뭐 이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네요. 지금 말하니까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 영화를 못 봐서 그냥 그 사태가 좀 그러니까 일반적 납치하고는 너무 달라가지고 좀 인상 깊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저 대목만 따로 이제 소개했는 건데 그게 또 영화로 또 재현되었었군요. 그렇죠. 이 굉장히 대범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엄청나게 대범한 거죠.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확고한 믿음 이게 담보가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 따윈 날 못 잡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머리가 굉장히 좋은 그렇죠. 애거든요. 왜냐면 이 모성애를 자극해서 일부러 기부스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깁스. 깁스하고 음. 팔에도 하고 다리도 하고 다리는 안 했던가?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애가 이렇게 자기가 위험을 감수했다는 건 그 위험 자체를 즐긴 거예요. 그렇죠. 먼저 가둬놓은 사람이 탈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죠. 그 놔두고 자기 또 범죄하러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인간이에요. 하나로 만족을 못한 거야. 하나 가둬놓고. 그러니까 다른 범죄자도 이런 비슷한 형태가 있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약간 좀 진짜 또라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또라이 같은 사람인데 얘는 뻔히 알고 있는데도 와서 또 데려가 버린 그렇게 똑같은 수법을 써서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머리 대범하고 머리가 또 어떻게 보면 머리가 저렇게 멍청한 짓을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죠, 또 그렇죠.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범하면서도 또 안 잡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머리가 또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헛똑똑인 게 약간 있어요. 맞아요. 그 나중에도 이제 나오는데 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한 것만큼 똑똑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많은 그 연쇄살인마들의 특징이 우리가 사람들이 연쇄살인마 하면은 딱 떠올리는 인물이 한니발 렉터야.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한니발 렉터는 양들의 침묵 혹은 한니발 그리고 이번에 드라마로도 나와서 한니발 시즌 2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식인 사람을 먹는 그 의사예요. 그쵸. 의사 겸 정신과 의사였던 네, 거죠. 정신과 의사. 안소니 호키스 그 사람이 연극했던 그렇죠. 그거죠. 굉장히 뭐 다방면의 지식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식인을 해.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사람의 그 지적인 치밀한 막 그런 범죄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연쇄살인마들의 IQ는 그렇지 않죠. 다양합니다. 그냥 뭐 나쁘지도 않고 나쁜 사람은 나쁜 거고 좋은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나라 사건이지만 모 연쇄살인마가 처음 잡혔을 때 IQ가 되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내 IQ가 되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만큼 좋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해요. 연쇄 IQ가 뭐 한니발 렉터처럼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통 사람보다도 떨어지는 IQ를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정상생활은 가능하고. 대부분의 연쇄살인마들 막 굳이 이제 평균점을 찍는다 했을 때는 오히려 평균 사람보다 낮아요. 그게 더 그러니까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IQ 자체는 지금 썰이 말한 것처럼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거나 뭐 딱 할 수는 없는 다양한데 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연쇄살인마도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IQ가 뭐 기본적으로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게 이제 뭐 지적인 인물이다, 막 렉터를 떠올리는 그거는 절대 아니죠. 일단. 네, 그렇죠. 학력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한 것처럼 학력이 높은 연쇄살인마는 정말 별로 없습니다. 미국 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게 나중에 뭐 또 뒤에 또 자세히 얘기해드릴 거겠지만. 뭐 공부를 못하는 환경도 있겠지만 본인이 일단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공부 자체가 좀 솔직히 하기 싫잖아요. 누가 하기 싫지. 누가 하고 싶어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 썰은 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얘기고 이거는 저도 하기 싫죠. 그냥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책만 읽는 거지.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연쇄살인마들의 중요한 특징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절대로 안 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 자체가 그렇지 걔네들은. 충동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기 싫은 거는 별로 왜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그러면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직업이 별로 불안정한 이유도가 이것도 연결돼요. 자기가 직업을 하면 분명 하기 싫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규범도 있을 거고 그 안에서 해야 될 요구가 있는데 자기 하기 싫은 거야 이런 거를. 그럼 높은 직업을 갈수록 그런 규범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은 걸 해야지. 안 하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쇄살인마들이 학력이 낮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학력이 낮고 또 일 같은 거 얼매기 싫으니까 직업도 불안정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충동 조절이 안 되고 그렇죠. 분노 조절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어느 하나 일을 진득하니 못하는 거라 또 연결이 그렇죠. 되고 그래서 학업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신하지만 실제로 학업을 꾸준히 지속해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좀비라는 책을 읽었어요. 좀비요? 좀비라는 책은 뭐냐면 거기 이제 연쇄살인마가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좀비로 만드는 실험을 하기 위해 한다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연쇄살인마를 하면서 그 정확히 자기 관점에서 쓴 거예요. 근데 그 작가는 지금 뭐 노벨상을 받냐 마느냐 뭐 이렇고 그런 정도로
뛰어난 작가인데 그 작가의 초기작이에요. 아. 근데 이제 거기에도 그 연세레마가 스스로를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이제 학업 성적은 안 좋은 뭐 그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아. 이거는 이제 보편적인 연쇄살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연쇄살인을 했다라는 거는 자기 분노나 자기 충동이 전혀 조절이 안 되고 있다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당연히 이제 썰이 말한 것처럼 뭘 진작에 할 수가 없지 얘네들은. 분노도 조절 안 되고 또 자기 자극에는 굉장히 충실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는 자기가 자극을 계속 찾고 그러니까 우린 자극적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마초도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교주님이나 소장님이나 전화 안 하잖아요. 그거 왜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어떻게 확신하죠 지금? 하셨나요? 아니요.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런 걸 하고 싶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인간들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차라리 마약을 하면 그나마 나을 건데 인간들은 보통 살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하다는 거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이제 충동 조절이 잘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드 번디도 전형적으로 이제 자기 충동 조절이 전혀 장애가 안 되고 자기 자신에서 굉장히 과신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한니발 렉터는 정말 지금 썰도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만 상상 속의 생물일 뿐이다. 극단적인 생물이죠. 극단적이다. 정말 존재하지 않는다. 저런 사람 나오면 안 잡힐 거예요. 사실 저런 사람 나오면 안 잡힐 거예요. 그렇죠. 존재도 잘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나는데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범은 누군지 모르고 뭐 이런 거. 그 예전에 막 의사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많죠. 의외로 의사들 중에서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어쨌건 그런 얘기 또 의사 살인마 할 때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다루기로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불안정한 직업 그리고 가정 환경적인 측면은 또 어떤 부분이 있나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학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친부모일 수도 있고 양부일 수도 있고 자기 뭐 편부 편모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환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또 굉장히 부모님이라는 사람이 독선적이라든지 이제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강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원리주의자들 가정이 굉장히 많죠.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그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근본주의자들은 그냥 도시 근본주의자들이 농촌에 들어가 버리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테드 번디는 뭐 뒤에 말하겠지만 조금 다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통 연쇄 살인마들은 가정 환경은 이제 불우한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뭐 폭력배라든지 어머니가 막 애를 묶어놓고 매질만 하다든지 이런 경향을 그냥 오줌을 쌌다고 해서 그냥 빨가벗겨 밖에 보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것도 본 것 같아요. 여장시켜가지고 학교 보내고 막 네, 그런 경우도 많죠. 그래서 막 그 연쇄살인마는 어머니부터 죽이고 싶었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한 적도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 모친에 대한 분노가 많은데 또 그 모친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의외로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냥 애꿎은 그냥 상대를 많이 죽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테드 번디는 그 가정 환경이 그렇게 불우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나요? 네, 자기 어머니가 미혼모였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미혼모였던 것 같아요. 지금 미혼모였고 새아버지가 있어. 결혼하고 4살 때까지인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자기 어머니가 어머니인지 모르고 누나인 줄 알았고 누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자기 새아버지 양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새아버지가 또 근데 폭력적인 사람이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어머니도 뭐 딱히 그런 경향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다만 외할아버지가 처음에 같이 어머니가 미혼모니까 외할아버지랑 처음 같이 살았는데 아빠라고 불렀겠구나. 그런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약간 좀 독선적이고 약간 이제 뭐 전형적인 뭐 꼰대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막 그런 그러니까 불우한 가정 환경이 무슨 걸 의미하냐면 자기의 롤 모델이 누구냐를 보는 거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폭력적이면 자기도 그거를 폭력적이고 저게 남자야, 진짜 남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테드 번디도 가정 환경이 다 좋았지만 자기 외할아버지가 좀 독선적 이런 걸 보면서 저게 남자지,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견해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 막 가정 환경이 막 워낙 과격한 것들이 많으니까 아, 저는 테드 번디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가정에는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문제가 적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외할아버지의 존재가 또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그리고 다른 연쇄 살인마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굉장히 다른 연쇄 살인마들 보면 어우 저기서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것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보면 그 괴물은 이미 그 부모 때에서 이미 탄생이 된. 그 지금 우리가 우생학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으니까 얘기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게 유전자가 그냥 연쇄 살인마대 폭발한 게 아니냐라는 견해를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폭력적이고 할아버지도 폭력적이고 그런데 애가 연쇄 살인마다. 그러면 유전자가 이제 누적되다 터진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검증할 수 없는 얘기니까 그냥 그렇죠. 썰 중에 하나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부모의 교육이 이게 당연한 게 되고 더 당연한 게 되고 더 당연한 게 돼서 얘는 그걸 사회적으로 폭발해버린 그렇죠. 그렇게 교육의 문제였다라고 보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보편적인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테드 번디가 살아오면서 또 문제됐던 건 없나요? 다른 뭐 이 사람이 연쇄살인을 벌이기 전에 연쇄살인을 벌인 적에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연쇄살인마의 특징 중 하나인데 예. 아까 전에 말했던 충동이라 조절 못하고 자극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보통 어릴 때 좀도둑질 같은 걸 많이 합니다. 좀도둑질. 그 테드 번디는 이제 잡힌 적은 없어요. 이게 뭐 자기가 어릴 때 소년 전과가 있진 않은데 그런데 기록 뭐 나중에 잡히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뭐 전력을 조사하다 보니까 어릴 때 아르바이트 뭐 중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전도둑질 같은 거 조금씩 했더라 이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연쇄살인마들을 보면 가장 이제 연쇄살인마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작은 범죄를 했는데 안 잡힌 거.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틀린 게 없다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바늘 몇 번 훔쳤는데 안 걸리거든. 그러니까 소도 한번 훔쳐보고 뭐 이렇게 나라도 한번 이거 훔치고 막 그러는 거지. 그렇죠. 국민들 상대로 말이야 막. 또 이것도 있네요. 어떤 거요? 성범죄자가 많아요. 연쇄살인마들은 압도적으로 성범죄자나 뭐 성범죄를 안 저지른다 하더라도 연쇄살인을 하는 행각 중에서는 성적 동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또 있죠. 테드 번디는 뭐 전형적인 그렇죠, 케이스죠.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정말 그 지구상의 남녀 비율을 불균형하게 만드는데 기여한 인간이에요. 여자가 적어지게 만든 그런 코. 그리고 이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도둑질이나 이런 것보다 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범죄를 그렇죠.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범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그 죄를 물어야지. 그렇죠. 그게 이제 연쇄살인마가 안 되는데 한 번 이렇게 해서 하면 스스로가 신처럼 느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인간. 또 보통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뭐 처음 초범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보통 그 성범죄자들도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는 초범인 경우는 잘 안 하거든요. 대부분 술 마시고 이렇게 안 그래도 충동 억제 못한 인간들이 또 술까지 마시네. 그렇지. 그래서 범죄 저지르면 또 이게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닐 때 범죄를 했다. 범죄 자체는 인정해주지만 그 감형 같은 경우 된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법관들도 어렵죠 사실은. 이거를 그렇죠. 뭐 어떻게 다 심신미약이라는 증거는 있는데 이게 뭐 법관이랑 변호사랑 친구야 막. 그 정도까지는 안 아니고. 되니까? 알겠습니다. 아까는 뭐 잘 해줘야 된다면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경우 있지 않나. 그렇죠. 뭐 나중에 얘기를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제 범죄 경향이 농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안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는 그 성범죄를 저지르니까 얘 풀어주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의사는 별 문제 없는데 그래서 풀어줘 그랬어. 연쇄살인마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열렸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그 테드 번디는 또 안 잡혔어요. 문제가 성범죄를 해놓고도 그러니까 안 잡히니까 문제지. 안 잡히면 문제야. 스스로 너무 더 과신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아니 나는 신이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한 사람을 완전 굴복시켜가지고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짓을 하는 건데. 그렇죠. 소장님 말씀대로 진짜 신이 된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멈출 수 없는 거고 그때부터. 그렇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약보다 더 그 인간들에게는 그런 성향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마약보다 더 쾌감을 줬을 거라고. 그렇죠. 압도적인 쾌감이었을 겁니다. 그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 그런
그런 걸 받았어야 돼. 페널티를 받았어야 돼. 네. 받지 않으니까 이제 그 쾌감을 잊지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연쇄 살인마들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게 동물 학대. 네, 어릴 때. 예, 어릴 때 동물을 학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근데 어릴 때 동물 학대를 기본적으로 많은 애들이 하긴 해요. 뭐 막- 벌레 날개 네. 등 치르고 이런. 어. 근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 저도 솔직히 해봤다고 생각해요. 벌레 뭐 이렇게 날개 잡고 자르고 파리 같은 잡아서. 거는 이렇게. 그런데 잠자리 뭐 날개 같은 거 솔직히 쫙 끌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연쇄살인마다. 네? 연쇄살인마 되겠네. 아니 뭔 소리. 근데 이 인간들은 심했어. 개나 고양이를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 음. 고양이를 건드려서 멀쩡히 살아있는 거를 이제 뭐 그냥 이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막 해체한다고 해야 될 표현이 맞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일반적이면 잘 안 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애들도 안 하는 그렇죠. 짓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보통은 우리가 뭐 강아지 키우는 강아지가 죽으면 막 눈물 흘리고 막 슬퍼하고 그러는데 얘들은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걸 한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키우던 개나 고양이가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쉽게 만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거기에 대해 슬퍼하고 하지만 그 굳은 그 뭐 조그만 애완견 말고 좀 굳은 큰 강아지를 보면 순간 오금이 저려요. 왜냐면 죽은 무언가를 그렇게 큰 죽은 무언가를 보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가가서 해체하고 내장을 꺼내고 그것을 보고 즐겼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무언가 시각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죽어버리면 못 키운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너무 죽는 걸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못 키운. 이것들은 자기들이 못 죽여서 한다리니까 이게 유년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그게 그때 이제 애들이 혹시 이제 자녀가 뭐 이제 큰 강아지나 이제 고양이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좀 한 번은 이제 주의 깊게 한번 봐. 또 이걸 또 주의 깊게 보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애가 뭐 왜 좀 장난심하네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최소한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칠 필요는 있는 거죠. 예. 그 이거 뭐냐면 공감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이 아프잖아요. 아파하는 모습 보면 우리도 좀 이런 게 되는데 얘들은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 사람하고 생각이 좀 다른 편이죠. 그거는. 그렇죠. 그럼 그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개미 같은 거 죽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게 생각해보면 약간 후회가 돼요. 어차피 그것도 다 생명인데.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뭐 큰 벌레가 들어오면 이렇게 집어서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뭐 생명이니까 그것도 어쨌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포유류를 그러니까 그렇죠. 학대라는 게 그냥 두드러 패고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 졸라 죽이고 막 이런 그렇죠. 수준이에요. 그리고 막 해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과도한 그런 거죠. 그게 아마 또 농촌이나 미국 농촌이나 우리나라 농촌에서도 좀 그런 소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소 잡고 이런 거 개 우리나라 잡을 때 좀 심하게 잡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를 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또 유년기에 저걸 재밌게 생각해서 또 하고 동물 학대를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좀 더 테드 번디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네. 그 테드 번디랑 그냥 미국 일반 연쇄 살인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러면 위에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공통점은 뭔가요? 결정적인 공통점은 유년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벽이 있었다. 도벽이 있었고 그녀들의 처녀성을 훔친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진짜 약간 존도둑질했다는 거 존도둑질. 그 정도 했고 아까 방금 말씀 처녀성 훔쳤다라는 그거는 연쇄살인 자체가 이 사람한테 연쇄살인 동기 자체가 이 사람은 성범죄였던 거예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연쇄살인이 의외로 성범죄가 아니고 보험 사기 같은 거 경우로도 많이 나와요. 네. 그럼 그 사람들도 사람 목숨 같은 거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고 보험 사기 저지르는 거죠. 근데 테드 번디 같은 경우는 보험 사기는 아니고 그냥 자기의 성욕 억제 그리고 아까 말한 자존감 그러니까 삐뚤어진 자존감 아니면 자기 통제 불능 이런 것들이 겹쳐서 연쇄살인이라는 범죄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자 연쇄살인범 성이 목적인 남자 연쇄살인범들은 네. 뭐랄까 좀 파괴적이에요. 그렇죠. 시체를 훼손하고 막 내장을 꺼내고 막 이런 것들이고 성범죄가 목적이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 연쇄살인범들한테는 깔끔해. 여자 연쇄살인범은 뭐 그렇죠. 보통은 여자 연쇄살인범 중에 절대 다수는 이제 그 약물 중독으로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독살. 그리고 독살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힘이 일단 부족하니까 그런 경우고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러시아에 어떤 여자가 잡혔는데 이 여자가 도끼로 죽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건 몰랐던 그 게. 지금 이건 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음. 지금 동구권과 러시아권이 연쇄살인만의 진짜 지존입니다. 미국 아. 압도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서는 아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 음. 우리한테 소개될 일이 없거든요. 이것도 잘 소개 안 되는 판국에 그렇죠. 그게 소개되겠어요? 지금 과거의 연쇄살인마들에 대한 소개도 없는 판국에. 그렇죠. 지금 테드 번디도 제대로 된 소개책이 없는 판국에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거 잠 얘기 세워놨고 남자 연쇄살인범 특히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범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성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대를 굴복시키고 강압하는데 자기가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뭐 성결합이 문제 그 성결합만으로는 이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자극이 좀 덜 되고 여자가 막 비명을 지른다든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낸다든지 그러니까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그거를 즐기는 그런 남자 성범죄 연쇄살인범들은 그런 경향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나요? 이 사람 또 IQ 결과가 뭐 특별히 대단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뒷얘기는 나오는데 이제 뒷얘기는 이제 보면 이 사람이 공부는 또 잘하는 게 차이점이긴 한데 공부는 또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죠. 테드 번디만의 특별한 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혼모의 아이고 양아버지가 있었지만 가정 환경은 우리가 말했듯이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폭력적인 가정은 아니었다. 네, 약간 외할아버지가 약간 문제인데 그것도 뭐 일반 집에서도 그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테드 번디만의 특별한. 그 시애틀에 워싱턴 주립대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주립대학이 다 좋잖아요. 공부 잘하는데 그렇죠. 테드 번디가 그쪽 출신입니다. 저번에 보니까 뭐 우리 카페의 회원 누구 한 분께서 그 기숙사 근처에 가서 사진 찍어올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랬었길래 그래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워싱턴 주립대학 출신의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고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 뭐 여름 학기 학생인가 장학생인가로 가서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다른 연쇄살인마들하고는 차별화가 되네요. 그렇죠. 연쇄살인마 중에 한 5% 경량도 안 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네요. 대부분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뭐 대부분 중퇴를 한다고 이러는데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좀 다르긴 하니까 그런 것 감안하면 더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럼 뭐 직업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 부분이 있었겠네요. 이 사람 직업은 이제 가질 나이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직업 자체는 없는데 문제는 미국 공화당 선거 유세 요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서 한 두어 차례 활동을 했어요. 자기 후보가 떨어졌는지는 모르겠 떨어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공화당 선거 운동으로서 열렬히 활동했는 걸 보면 그 아까 말했던 우리가 직업의 불안정성 이런 거는 어쩌면 자기가 범죄를 안 했으면 그런 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진짜 그러네. 테드 번디가 만약 잡히지 않았고 범죄 행각에 대해서 잡히지 않았으면 계속 공화당 선거를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정신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진짜 무섭네요. 진짜 한니발 렉터를 보는 건가? 테드 번디가 정말 대통령인 그런 나라를 봤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 정도가 주지사까지만 하죠. 주지사 정도.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여기서 공화당 얘기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봐 공화당 인간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미국 민주당 출신의 연쇄살인마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정당 이거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별 연구가 다 있어요. 되게 촌스럽고 말도 안 되는 연구가 있는데 팔뚝 알통 굵기를 가지고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는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뭐 근데 요즘 운동 안 했으면 나는 뭐 진보가 된 거야? 옛날에 보수였다가 옛날에 엄청 굵었는데 뭐 어떤 사람 지금 뭐 대표적 이거는 이것도 있잖아요. 뭐 공화당은 남자적, 민주당은 여성적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이건 단지 연쇄살인마가 공화당이었을 뿐인 거지 공화당 그렇죠. 사람도 연쇄살인마인 건 전혀 아니죠. 네, 그렇죠. 얼마나 뭐 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공화당에서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어딘가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테디 번디에 대해서 차별점까지 받고 그러면 그 테드 번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일화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보고 그 테드 번디가 대학 입학해서 여자친구한테 그 체인거 찾았죠. 왜 찾았냐면 그때 여자친구가 봤을 때 이 인간이 별로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별로 이제 뭐 대학은 좋은 대학 왔는데 그렇다고 미래를 뚜렷이 무슨 뭐 하겠다 이런 관점도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찹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테드 번디의 여성 증오가 시작됐다라는
견해도 있었어요. 혹시 테드버니가 그런 거 아닐까요? 확고한 자기의 그 미래관을 말한 거 아닐까요? 나는 미국 최고의 연쇄살인마, 잘생긴 연쇄살인마가 될 거야라고. 그래서 차인 거 아니야? 나중에 다시 재결합을 잠깐 했었어요. 아, 그런 그래요? 거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사실은. 재결합을 했었군요 또. 그러니까 스탠포드 장학생 갔을 때 네. 다시 만나요. LA에선가 거기 캘리포니아인가 거기서 만나는데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헤어졌던 여자친구가 봤으니까 그때는 참 찌질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공화당 유세하면서 막 스탠포드 장학생 이렇게 오니까 저러다 주지사 되겠는데? 괜찮은데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테드 번디가 사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찹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뭐 그 여자 테드 번디의 연쇄살인범 대상들이 옛날 자기 전 여자친구 외모랑 좀 비슷하다는 견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증오가 다른 여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 아닌가 이런 견해도 있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자기 성 취향이 그런 쪽 자기 외적 취향이 그런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드 번디는 약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는 게 테드 번디 그냥 원래 그런 애 같아. 네, 그렇죠. 그 동기가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쾌락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거지. 이 사람이 뭐 학대를 받아서 아니면 뭐 그 여자 이런 여자 때문에 그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핑계 같다고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좀 더 극적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진짜 자기 그냥 뭐 욕망 좀 나쁘게 말하면 꼴리는 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이 테드 번디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통 살인을 하고 다녔나요? 이게 또 독특한 점입니다. 사실 이분 테드 번디가 처음 저희가 소개하는 사건 전에 그러니까 산마미시 호수 사건 이전에 이 사람의 처음 범죄는 명확하진 않아요. 언제 범죄를 시작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확인된 거는 가정집에 침입을 해서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러니까 폭력을 가해서 뭐 이렇게 기절시켰다든지 해서 데리고 나와서 자기 차로 이동해서 자기 집인가 이동해서 뭐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괴적이었네요. 네, 그렇죠. 뭐 그걸 두어 건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범죄를 바꿉니다. 범죄 방식을 바꿉니다. 범죄 방식을 MO 그러니까 이게 제가 썼는데 모두스 오페라디라고 읽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모두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라틴어라서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라틴어였구나. 예, 흔치 않은 그 MO 방식을 바꾸는 경우.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뭐 연쇄살인범 말고 그 MO의 뜻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두스 오페라디 그러니까 오페라디가 방식인가 모두스가 방식인가 둘 중 하나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이게 범죄 방식이라는 뜻이죠. 예, 범죄 방식이라는 뜻을 이제 괜히 있어 보이려고 한번 썼습니다. 네네 그래요. 있어 보였어요. 있어 보인 게 끝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범죄자들은 자기만의 범죄 방식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도가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는 절도 범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보통 어떤 사람은 문을 따고 어떤 사람은 벽을 넘어요. 벽 넘는 사람은 항상 벽을 넘고 문 따는 사람은 항상 문을 따요. 장인이 되는구나. 왜냐면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 되니까 괜히 그렇죠. 잡힐 확률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중간에 바꿔버린 거죠. 중간에 범죄 방식을 바꿔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마미시 호수 사건처럼 자기가 외모로 유혹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친절과 호의를 틈타서 범죄를 저지르는 형식으로 바꿔버리죠. 두 개 다 범죄의 일장일단이라고 해야 되나? 단점 자기처럼 그 페널티가 있었죠. 처음 사건 같은 경우는 외부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러면 외부 집은 경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문을 따야 되고 뭐 들어가서 해야 되고 방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여자를 찾아야 되고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범죄를 성공하려면 어렵다는 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 두 사건은 용의자도 누군지 몰랐대요. 이 처음 두 사건에서는. 근데 자기가 괜히 쫄려서 바꾼 거죠 범죄방. 어렵기도 하고 수행하기도 그렇죠. 어렵고 이제 그러니까 혹시나 또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현재 범죄 현장에서 잡힐 가능성도 있으니까 범죄 현장을 범죄 방식을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바꾼 거죠. 근데 범죄 방식만 가지고 따지면 바꾼 쪽이 그 훨씬 더 안전한 방식인 것 같아요. 연쇄살인마 입장에서. 저 테드 번디 사건. 근데 그 대신 목격자를 되게 많이 놔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막 연쇄살인범 소설 같은 걸 보면 그 막 놀라운 추리력 막 이렇게 막 끈질긴 추리 이런 건데 보통 그렇게 안 잡힙니다. 그냥 잡혀요. 그냥 신문 검사하다가 잡히고 뭐 이렇게 뭐
차량 번호 찍혀가지고 잡히고 목격자들이 목격해서 잡히고 현장에서 잡히고 이런 경우예요. 테드 번디 같은 경우도 목격자를 너무 많이 놔둬온 거예요. 왜냐하면 대낮에 범죄를 저지르니까. 우리 당장 산마미시호 사건에서도 수두룩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 그 차도 무슨 차를 타고 갔더라. 번호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차는 무슨 종류더라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더 안전하다고 바꿨는데 사실은 더 위험한 방식으로 간 거죠. 대신 더 많은 살인을 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더 편하게 살인했겠죠. 그렇군요. 이게 진화라고 보긴 힘드네요. 그러면 연쇄살인 박문이 진화했다. 변화했다고 보는 게 맞죠. 변화했다 정도로. 자기한테는 진화인데 남한테는 봤을 때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잡기 더 좋아진 거죠. 우리나라 살인이 검거율이 그렇게 높대요. 예, 엄청 높습니다. 말씀하시죠. 한 달에 건너면 다 그 망 안에 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살인 사건이 이제 그거잖아요. 원한 살인 아니면 뭐 금전적 이런 문제 아니면 또 살인자 해본 사람이 또 한다고 살인자도 이렇게 막 해본 사람이 하고 이러니까 거의 잡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테드 번디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도 잘 잡힐 거예요 아마. 테드 번디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살인 범죄 검거율은 높을 거예요. 다만 테드 번디 같이 이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저렇게 하면 그런 식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또 잘 잡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저희 경찰관 몇 분이랑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진짜요? 우리나라 같은 그렇게 검거율이 높은 나라가 없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망 경찰에 대해서 무시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렇죠. 이런 걸 좀 알아주면 좋겠고. 맞아요. CCTV가 그렇게 많은데. 맞아. 우리 다 감시당하고 있어. 그래요. CCTV, 휴대폰 추적기 다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또 테드 번디의 특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테드 번디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에 국한돼 있지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지역이 우리나라처럼 경상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반도 남부 이런 동네가 이제 미국 주는 그런 식이잖아요. 네, 굉장히 넓죠. 주지사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다스린다 그러면 그렇지만 관리하는 땅이 훨씬 더 넓죠. 책임지는 땅이 넓은 공유도 있고 이런 나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것은 그러니까 워싱턴주 아까 말씀드렸던 워싱턴주였는데 검거된 거는 유타주라고 해서 어디냐면 네바다주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있는 주 옆에서 검거됩니다. 그럼 약간 떨어져 있어요. 한 우리나라는 뭐 서울에서 아니 부산에서 신의주 그 정도쯤 거리에서 잡힌 거예요. 그 정도 떨어진 동네에서 잡힌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닌 동네에서 잡힌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뭐 서울에서 거의 뭐 동경 거리죠. 그렇죠. 그 정도까지 거리. 그렇죠. 한 일본 정도 거리 내는 데서 잡힌 거죠. 그러니까 잡힌 것도 거기서 잡혔는데 이게 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유명하게끔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또 잡혔는데 탈옥을 해버립니다. 그래요? 탈옥을 그리고 한 번 한 게 두 번을 해요. 자기가 이제 소장님이 이제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자기 변호를 자기가 한다고 했거든요. 네, 국선 변호사 안 쓰고. 그럼 자기가 처음에 잡혔을 때 내 변호해야 되니까 나 도서 같은 거 참고해야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경찰들이 인정해줬어요. 그래 도서관 갑시다. 그러면서 도서관 갔는데 수갑도 안 채우고 자료를 열람하게 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한번 탈출을 하는데 얘는 잡힙니다. 금방 잡혔어요. 그럼 두 번째 좀 더 엄격하게 했는데 두 번째 탈출합니다. 탈옥을 해서 엄청 멀리 가요 이번에는. 그게 플로리다주라고 미국 동남부에 보면 이제 길게 쭉 나와 있는 그렇죠. 그 동네거든요. 그럼 미국 끝과 끝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이상한 사람인 게 그렇게 이제 갔으면 사실 그때는 이제 저게 70년대 80년대 초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제 서로 주 간의 연결도 잘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현상수배도 뭐 전역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잘 봐도 잘 몰라. 현상수배 사진 봐도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수염 길러버리고 이러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플로리다 가서 조용하게 살았으면 되는데 또 거기서도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요. 두 번째 탈옥해서 거기서 죽은 사람은 진짜 억울하겠다. 그렇죠. 그럼 경찰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는 일이죠. 탈옥시켜서 또 저기서 연쇄살인 또 저지르게 만드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그때는 뭐 그리고 이 사람이 사형은 결국 거기서 당해요. 플로리다 거기서 당해요. 그러니까 미친놈이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했으면 솔직히 정신적 될 게 있었어. 그러니까 정신적 될 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테드 번디 같은 경우에는 그 몇 가지 저도 이제 특이한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자기가 스스로를 변호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FBI랑 공조를 해가지고 연쇄살인마들의 심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얘기를 맞죠. 해줬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FBI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FBI 입장만 따지면 고마운 애였어요. 나름 그러니까 좋은 협력자로 군림해서 자리를 잡았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사형당할 때도 그걸 막 어필했다고요. 얘가. 맞아요. 나는 그렇게 FBI한테도 도움을 더 줄 수 있다. 근데 개뿔 탈옥해갖고 이렇게 또 범죄했는데 누가 그거에 정참 천적을 해줘. 그러니까 플로리다 주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형이 있었던 주거든요. 없던 주로 가지. 그러니까 없던 주로 가든가. 이 새끼 완전 헛똑똑이라니까. 그러니까요. 가서 그러니까 어쩌보면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살인 중독됐다라는 걸 반증하는 기회일 수도 있죠. 가서 조용히 살았으면 됐는데 왜 그랬냐? 살인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죠. 뭐 이게 제 친구가 이제 경찰 친구가 저한테 해줬던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어떤 연쇄살인마가 잡혔는데 자살을 하거든요. 감옥 안에서. 그건 그냥 자살했는 게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사형 논의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가지고 자살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 친구는 다른 견해를 내더라고요. 죽일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죽였다. 살인의 중독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가지고 죽일 사람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죽였다. 이런 되게 그럴듯한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지나 죽일 것이지 테드 번디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 내가 그걸 끊을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네. 그냥 달게 법의 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다른 전수살인마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형을 딱 내리니까 고맙다고 하는 그런 살인마도 있어요. 나의 살인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테드 번디는 한마디로 좀 더 뻔뻔한 인간이죠. 네, 훨씬 더 뻔뻔하죠. 뻔뻔하고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비굴하게 자기의 목숨을 구걸한 장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쨌건 이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네.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팬이 아까 말했던 뭐 결혼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 뭐 어느 사건마다 이제 팬이 있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좀 몇몇 연쇄살인마랑 엮여서 유명해진 여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이 여자가 결혼해서 그 테드 번디 애를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 어떻게 임신하냐.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뭐 정액을 이제 면회하는 상태에서 정액을 묻혀서 이제 가져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돼. 가임률이 그냥 딴 남자랑 자고 애를 가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되고. 아니면 테드 번디가 그쪽 그 수감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뭐 매수를 해놨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그건 힘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여자는 그래서 이제 막 테드 번디의 열렬한 팬으로서 막 이제 성공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또 많이 미쳐 있는 팬이었죠 사실상. 그러니까 남자랑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애도 갖고. 근데 또 몇 년 안 있어서 질렸는지 이별해요. 살아 있는 상황에서 결별을 합니다. 뭐 정신을 차린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아까 전에 말한 그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나 남자도 있을 수도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제 이 사람이 무고하다는 걸 안다. 나는 이 사람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고 이 사람을 항변할 의무가 있다 나한테는. 그러니까 뭐 열렬한 팬 중에서도 그 여자가 그런 여자 같은 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FBI 수사관들도 그랬듯이 난 이 사람이 무고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막 잔다르크죠 자기가. 남들이 다 저 사람을 범죄라고 하지만 난 아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난 싸울 것이다. 뭐 이런 식이죠. 바람둥에 빠진 여자들의 심리도 약간 그런 게 있죠. 이 사람의 바람에 종착역은 나다. 약간 그런. 내가 이 사람 구해내 주겠다. 그렇지. 이 사람의 진정한 사랑을 알려주고 싶다. 개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너는 진정한 사랑에서 바로 전사랑.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전저로 전전이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이건 뭐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자의 뭐 매력적인 여성의 바람길을 내가 잠재우겠다. 지랄. 그건 다 안 되는 경우고. 어쨌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테드 번디가 그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팬층도 두터웠고 자기가 이제 법조계 한 부분에서는 그 일조하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사형을 안 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이제 나오는데 아까 처음에 시애틀 주라고 했잖아요. 이 테드 번디가 잡힌 지 몇 년 안 지나서 미국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최다 살인 희생자를 낸 연쇄살인마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 20년 동안 안 잡혀요. 20년 동안 안 잡히다. 이거 2001년인가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그거죠. 기술 발전 덕분에 잡힌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지금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화성 연쇄살인마가 기술 발전 때문에 지금 잡힌 거예요. 최근에 잡힌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화성 연쇄살인마 잡힌 거 사람들 잘 모를걸요 지금. 안 잡혔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도 안 잡힌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안 잡혔는데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안 20년 30년 순간 잡힌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잖아. 에이, 잡혔으면 난리 났죠. 20년 동안 안 잡히던 사람이 잡힌 거예요. 기술 발전 덕분에. 그러니까 테드 번디가 근데 테드 번디는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살인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술하는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많은 살인 희생자를 발생하실 것 같다. 라이벌 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합니다. 수사에. 물론 그게 잡는 데는 그렇게 큰 도움을 못 준 것 같지만 결국 그 당시에는 못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뭐 저기 소장님이 쓴 책의 저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아, 우리 수사의 통찰력을 더 넘쳐줬다. 더 우리가 못 보는 걸 보게 해주고 이런 식이다. 그러나 잡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도움이 됐긴 했네요. 그러면. 그렇죠. 수사 쫓는데 뭐 이렇게 통찰을 높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도움을 안 준 건 아니네요. 당장 소장님이 소장님이 읽으셨던 이제 연쇄 살인자들과의 대화인가 그 책의 저자는 저 살인마들을 사형시키는 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다라는 견해를 밝힙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저 사람들의 이제 심리나 이런 걸 더 확실히 연구해서 연쇄 살인자들을 더 오히려 앞으로 생길 희생자를 막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건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건 진짜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또 그 사람들의 문제니까 그냥 그런 견해는 있더라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양들의 침묵하고 비교가 될 만한 일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뭐 FBI 수사관들한테 수사 협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범죄 방식도까지 보면 이제 양들의 침묵 1편에 그 연쇄살인마가 이런 방식을 취하거든요. 깁스를 해서 물건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여자분이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그때 물론 양들의 침묵의 1편의 연쇄살인마는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어요. 그냥 범죄자 같이 생겼구나. 그 여성이 되고 싶어서 여성의 옷을 입었던 여성의 옷을 입고자 했던 살인마도 있었죠. 많죠. 많죠는 아니고 있었던 거. 뭐 그런 살인마들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다뤄드릴 걸 하고 그냥 타이에 갈까 태국에 가서 할 것이지 수술을 받을 것이지. 왜? 지가 수술을 받지 왜? 그래. 정보가 없었던가 봐요. 90년대라서. 근데 결국 이 양들의 침묵 시리즈가 테드 번디의 영향을 받았다. 이거는 뭐 공인된 사실은 아닌가 봐요. 네, 작가가 부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 그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닌데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따온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는데 뭐 또 있었나 봐요. 그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게 뭐 테드 번디 사례만 있었는 게 아닌가 보죠.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연쇄살인 그 살인 숫자를 가지고 살인마들 간의 경쟁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소름 끼치면서도 웃긴 일이네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례는 좀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안 그러겠는데 뭐 한마디로 이제 한 명 굉장히 위험한 연쇄 살인마가 있었죠. 또 보고 배워요. 유영철도 누구 거 보고 배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유영철이 저거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걸 또 보면서 유영철을 보면서 내가 저 애보다 더 죽여야지. 이런 이상한 의식이죠. 자기 이상한 라이벌 의식을 생기고. 막상 잡히고 나서 막 그 자기가 죽인 숫자를 더 부풀려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소장님 말씀드렸듯이 희생자의 숫자가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존귀함을 그 대변해주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삐뚤어진 의식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해서 테드 번디 미국에서 가장 잘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여대생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에 대한 이야기를 게스트 썰을 모시고 연쇄살인마 전문가 무슨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게스트 썰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만 흥미진진한 거 아니면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만 흥미진진하면 속편이 안 나옵니다. 속편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온다 해도 뭐 가끔 올라올 수도 있지만 뭐 어쨌건 저희가 굉장히 준비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흥미도 있었고 썰은 어땠어요? 저도 이제 테드 번디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대해서 오히려 전 딴 살인마를 더 이제 좀 주목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런데 이제 소장님하고 이제 같이 테드 번디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고 또 이게 이런 연쇄살인마가 굉장히 위험한 연쇄살인마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됐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 여대생을 죽인다는 게 굉장히 이건 불쾌한 거야. 여대생, 요고생 이거는 요고생은 뭐 나의 타겟은 아니지만
아니 그렇죠. 그냥 이 살인마가 정말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일반인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연쇄 살인마들이 쉬운 타켓이라는 말도 좀 그렇지만 보통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불황자 아니면 뭐 길거리 여성들, 그러니까 찾는 무연고자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 건드렸는데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진짜 그냥 우리 동네 길 걷는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희생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저는 이게 위험하구나. 더 위험하구나. 전 유영철보다 그래서 다른 살인마를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라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을 이렇게 좀 들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연쇄살인마들을 읽으면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좀 깨닫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하는 것은 참 파괴적일 수 있구나, 뭐 이런 것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고. 예, 저도 한마디. 저는 그거 했었어요. 저는 이걸 읽을 때 지금 연쇄살인마들을 읽을 때쯤에 예전에 뇌과학 쪽 얘기를 많이 읽었거든요. 예. 뇌에 어릴 때 우리가 함부로 장난식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러지 않나요? 근데 이게 애한테 데미지가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오히려 머리 같은 거 이제 특히 연쇄살인마들을 보면 전두엽이라고 하죠. 예. 뇌 전두엽이 이제 아까 말한 충동 조절을 해주고 이런 기능인데 이쪽 뇌 전두엽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 학대가 심하다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대부분 폭력을 하다 보면 얼굴도 맞을 수 있고 머리도 맞을 수 있으니까 이게 뇌를 다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 같은 거를 좀 더 건강하게 약간 병리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충분히 네. 근거가 되는 얘기네요. 예, 가정 폭력이 많은데 보통 머리를 많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우리는 이제 막 어릴 때 뭐 타다가 떨어져서 머리 다치고 이러면 별 생각 없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위험하다. 좀 더 머리를 다치는데 주의해야 되고 그 애들이 다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례들을 봤을 때. 그렇군요. 정말 많은 것을 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연쇄살인 엑스파일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지속되는 방송이 될지 아니면 뭐 단발적으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게스트 썰이 힘내서 대본을 더 쓸지도 모름.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철철교주였고요. 게스트 썰이었습니다. 네.